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인터뷰 안 할래요. 절망에 빠진 한 미국인 공장 관리자는 그 원인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작은 한국 부품 하나 공급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공장이 멈춰섰고 수천 명의 미국 근로자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린 이 사태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백악관의 오만한 요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미국의 압박에 고개를 숙일 때 단 한 나라, 한국만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압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나라의 이 단호한 외침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역풍이 되었는지 그 충격의 순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드워드 하밀턴입니다. 30년간 산업 현장의 숫자를 믿어온 기자죠. 뉴욕의 심장부,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제 책상 위로 보고서 한 장이 툭 던져졌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관련 압박건이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굵은 글씨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건조하게 답했죠. 미국 내 한국산 점유율 4%. 이 숫자는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정도라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국제관계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판단은 늘 데이터에 기반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제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과거에 썼던 칼럼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맹의 현실주의, 미국 시장의 최종 심판 같은 제목들이 보였죠. 저는 언제나 숫자로 세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숫자 속에서 늘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오후의 회의는 미국의 새로운 압박 카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무 파트에서 미국의 선투자 요구와 환율 리스크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 비용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요. 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4%의 점유율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조금 시끄럽다가도 결국은 미국의 뜻에 맞춰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채팅창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산업부 동료가 보낸 링크 하나가 깜빡였죠. 미국, 한국 반도체 수입만큼 미국 현지 생산 강제로 추진. 저는 짧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 칩을 하나하나 세워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상이라니. 미국의 압박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압박을 버텨낼 힘이 없다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동맹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퇴근길에 메모장을 꺼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 작은 부품이다. 이 문장이 바로 제 오만의 첫 기록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제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상무부 쪽의 메시지였죠.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습니다. 기자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확신이 곧 미국 사회의 합의이기도 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허드슨 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믿음을 지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도 데이터는 변함없이 저를 지지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4%라는 숫자가 곧 제 세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줄은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불만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본질은 이미 데이터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집국장의 지시는 강경했습니다. 에드워드, 현장을 직접 봐야 해. 그는 제 칼럼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변함없이 한국의 작은 규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 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신속했고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깔끔했죠. 환승 안내판은 단 한 치의 혼란도 없이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공항이 아무리 깔끔하다고 해서 국제 협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미국의 압박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판단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정한 첫 인상이 제 편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현실을 가리는 연극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자님, 요즘 바쁘시죠? 그는 라디오를 줄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현장의 택시 기사조차 세계 정세를 이렇게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니.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들의 분노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TV를 켜자마자 한국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부, 기업 총수, 시민단체까지 하루 만에 공동대응 선언. 화면에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메모장에 짧은 질문을 적었습니다. 민관이 하루 만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일본 파트너 다나카 케니치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의 체념 섞인 한숨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만난 대만 파트너 리네이처는 불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압박이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한국의 기업인 박진우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정면 대응할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거짓도 없었고 제 계산기 속 4%라는 숫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아침, 뉴욕 본사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현장 공장을 취재해. 편집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고 와.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죠. 4%짜리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뭘 바꿀 수 있겠어. 첫 방문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연구원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1:1 칩 규정 보도 때문에 전체 라인을 긴급 재편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생산 계획을 갈아엎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고 있었죠. 속도, 질서,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동기부여. 이것은 제가 알던 서구식 위기 대응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인가? 같은 날 오후, 일본 파트너 다나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죠. 대신 일부 관세 인하를 얻어냈으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대만 파트너 리네이처는 불안한 목소리로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우린 아직도 내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처럼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목소리는 제 마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무렵 외교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외교부 장관 김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기업 대표로 나선 박진우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국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메모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4%는 대체 가능하다고 적었던 페이지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은 저를 이곳 서울로 불러들여
제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시민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자존심을 택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존심. 어쩌면 그것이 진짜 시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일지도 모른다고요. 서울 취재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뉴욕 본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미국 내 주요 협력 공장 3곳이 가동을 멈췄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현장 반응을 즉시 기사로 송고하라. 고작 4%라고 치부했던 한국산 부품이 실제로 미국 공장을 세웠다는 소식에 제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지연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상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곧바로 화상으로 연결된 오하이오의 자동차 부품 공장 소장은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한국 부품 공급이 끊기자마자 생산 라인 절반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뒤로 텅 빈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 작은 도시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어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또 다른 협력사 사장은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직원 200명 중 절반을 해고해야 할 판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바로 공정 적합성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부품을 조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부품은 수많은 인증 절차와 공정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부품으로 바꾸려면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즉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대체 가능한 4%라는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4%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숫자였습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본사의 편집장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에드워드, 한국이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나. 그는 제 보고를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 그의 말은 제 안의 갈등을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일본 파트너 다나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도 곧 한계가 올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안전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의 말에 흔들리려는 순간 어제 보았던 서울 반도체 공장의 그 엄청난 속도와 단호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만 파트너 리네이처는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 분열이 극심합니다. 한국처럼 하자는 쪽과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는 쪽이 매일같이 맞서고 있어요. 밤이 되자 서울 도심에는 수만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 간결한 구호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국을 너무나도 얕잡아봤다고 말입니다. 그날 새벽, 잠이 막 들려던 참에 뉴욕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에드워드, 미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출렁였어. 그는 숨 가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철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탓이야.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변수가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산업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도연 장관은 연단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인 압박에는 결코 응할 수 없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외교적 수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 회장이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여주기용 쇼가 아니구나. 저녁 무렵 일본에서 다나카 케니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우리 협정은 이미 서명됐습니다. 그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일부 관세를 줄였으니 일본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노트북 화면에 흘러나온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굴욕 협상. 일본 국민 분노 폭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선택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일본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 파트너 리네이처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처럼 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고 나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의 떨리는 말은 제 안의 계산기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노신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강대국에 굴하지 않았소. 그의 눈빛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요. 그 눈빛에는 숫자와 데이터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CNN에서는 한국 없는 미국 경제, 과연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핵심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제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던 편견의 방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신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닐까. 아침 회의에서 본사 편집장은 제 기사 초안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봐. 결국은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야. 그의 말은 제 안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확신과 기존의 편견 사이의 갈등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현실과 뉴욕에서 보는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 재무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명분으로 한국을 겨냥한 새로운 금융 조치가 추가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화 환율이 급등했고 서울의 금융시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 미국의 결정적인 한 방이겠구나.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금융시장의 붕괴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뉴스 화면에는 도쿄 거리에 쏟아져 나온 농민들의 시위 장면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팔아넘긴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처절한 구호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의 성급한 굴욕 협상이 끔찍한 현실이 되자 저희 시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만 파트너 리네이천에게서 온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절망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절망은 마치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역시 하루 종일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경제, 드디어 흔들림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괴롭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첫 판단이 맞았던 걸까? 결국은 거대한 힘 앞에 무너지는 것인가? 그러나 그날 밤, 박진우 회장이 다시 한번 언론 앞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버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을 가득 채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한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제 절망적인 예상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심장부인 광장에는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저는 그 장면을 라이브 중계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 끝까지 버텨낸다면 어쩌면 정말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네온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기사들은 전부 무너지고 만다. 그날 새벽, 뉴욕 본사에서 다시 한번 급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오하이오 공장이 완전 가동 중단됐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산 핵심 반도체 때문이야. 저는 충격에 들고 있던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단지 4%에 불과하다던 그 작은 부품 때문에 미국의 심장부인 공장이 완전히 멈춰섰다고요.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 속 공장 소장은 거의 절망에 찬 얼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죠. 우린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부품은 인증과 공정 테스트 때문에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는 그의 절규는 제가 뉴욕에서 그토록 비웃었던 4%의 실제 무게를 통째로 뒤집어 엎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반도체 공장에서 만났던 이서연 연구원의 말이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치가 지금 미국 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집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 경제, 과연 가능한가?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작아 보였던 한국의 점유율은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대동맥과도 같은 심장이었다고요. 하지만 워싱턴의 정부 브리핑룸 분위기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대변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과도합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은 협상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제 귀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뉴스에서는 정반대의 장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굴욕 협상, 일본 국민 분노 폭발, 도쿄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버텼어야 했다.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만 국회에서는 한국 모델을 따르자는 야당 의원의 강력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네이천이 제게 보내온 짧은 메시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제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밤이 되자 서울 광장은 다시 한번 수만 개의 촛불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간결한 구호가 밤하늘을 가득 울렸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수만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도시 전체를 흔드는 그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서 있던 편견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한국은 단지 작은 부품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고리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서울에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기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첫 장에는 이제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4%의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4%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연결하는 뜨거운 심장이었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 바로 진실이었으니까요. 뉴욕의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이곳 서울의 현장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의 편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보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의 분위기에 너무 경도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편집장님.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 BBC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조금씩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래는 없다. 또 다른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작지만 강한 국가,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 기사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이 이제는 세계의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타이베이의 깊어지는 갈등, 그리고 워싱턴의 오만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서울의 단호한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세계를 향해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큰 나라와 얼마든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저는 이 새로운 사실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광장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강대국에 굴하지 않았소.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요. 데이터와 숫자는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그의 강한 눈빛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사태의 본질이자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따라하려 해도 이 정도의 놀라운 결속과 흔들림 없는 원칙은 오직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광화문 광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그곳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세계 곳곳을 취재했지만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제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가 알던 것처럼 과소평가된 나라였던가? 이 질문은 이제 제게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써 내려갈 모든 기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의 시간들을 하나씩 복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장 내한국산 점유율 4%라는 수치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에 갇혀 저는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라고 쉽게 단정해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4%라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이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급소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욕적으로 협상했던 일본과 어쩔 줄 몰라 흔들리기만 했던 대만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거나 주저했던 다른 파트너들과는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존중이 없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관세 분쟁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무역 질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기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편의 기사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한국의 용기 있는 선택은 이미 세계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펜은 약간 떨렸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이 한 문장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새로운 교과서라며 찬사를 보냈고 대만과 호주, 아세안 국가들은 더 이상 굴욕적인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며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성급한 굴복을 택했던 일본은 굴욕 협상의 대가라는 혹독한 비판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 CNN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은 동맹을 분열시켰지만 한국의 원칙은 새로운 국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취재를 마치고 뉴욕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여전히 서울의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함성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혔던 미국 내한국산 점유율 4%. 한때는 작고 무시해도 될 숫자라 여겼던 그 숫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지켜낸 자존심의 크기였고, 세계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일본은 무너졌고, 대만은 흔들렸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길은 오직 한국이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한 압박 앞에서도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원칙과 자존심으로 끝내 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과 달리 위기를 돌파한 한국의 선택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증명합니다. 작아 보여도 원칙과 자존심을 지킬 때 가장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